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시위가 있었죠. 주로 이제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로 3.1 운동에 비하면 대폭 줄었죠. 규모가. 시민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지 않더라.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시위가 큰 게 광주 학생 운동인데 차별과 관련해서 이제 예민하게 반응했더라. 그래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죠. 시위 성격을 판단할 때 소수의 사람들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로 이제 시위 성격을 파악해야지. 근대화 세력이 뭐 대거 참여한 뭐 독립운동도 아니었고, 뭐 근대화 세력도 기획하긴 했지만 전체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공산화 운동도 아니었고 그냥 차별 철폐 운동이었다. 그렇게 성격을 규정할 수 있겠죠. 이제 1930년대 이후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조선인들의 삶, 그리고 탐구하는 이제 어떤 세력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국이 세워진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중국이 사실상 여러 지역으로 분할되어 각 지역이 군부에 의해 통치되자 그와 같은 기회를 이용한 단체는 일본 군대인 관동군이었다. 청나라가 멸망하면서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 지역들을 군벌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통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자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죠. 간도지역과 연관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하는 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가 기회를 노린다는 거예요. 독립군은 그 기회를 놓쳤지만 관동군이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만주 지역의 조차지인 관동주와 남만주 철도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켰다. 한 1만 2천 명 정도 주둔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관동군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1928년 관동군 참모였던 고모토 다이사쿠가 만주 군벌의 지도자였던 장쩌린을 암살했다. 그래서 동북 아시아 만주는 장쩌린 군벌이 그래요. 장쩌린이 이끄는 군벌이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암살해버렸죠. 암살한 이유가 있겠죠. 뭐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겠죠. 1928년 관동군은 만주 침략의 장애물이었던 중국 군벌 장쩌린을 암살하기 위해 그의 특별열차를 폭파시켰다. 침략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정복의 장애물이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이 사건은 일본 정부의 승인 없이 관동군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건이었다. 어떻게 하냐? 당시 다나카 기이치 총리는 장쩌린 암살의 배후를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그렇죠. 짜고 있으면 처벌을 주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육군이 군의 위신 실추를 이유로 격렬하게 반발했고 결국 다나카 총리는 처벌을 단념했다. 쇼 아니었냐? 뭐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쇼와 천황은 처음에는 군 관계자들이 처벌을 원했으나 군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처벌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군대 힘이 강했다는 거예요. 당시 총리였던 다나카 기이치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다 사임하는 등 일본 국내 정치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이는 관동군이 이미 일본 정부의 통제를 벗어났음을 가리킨다. 그래요. 처벌을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 총리가 그냥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통제가 안 된다 이거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군 출신 총리는 10명에 해당되고 민간인 출신 총리는 9명에 해당된다. 민간인 출신은 여러 그래요. 직업이 있겠지만 다양하겠지만 그냥 군대에서만 10명의 총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군대의 힘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쇼와 천황은 처음에는 군 관계자들이 처벌을 원했으나 군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처벌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장쩌린의 아들 장세량이 만주 군부를 승계한 뒤 국민당 정부에 기순한다. 만주 군부의 힘만으로는 일본군을 상대할 수 없기에 취한 조처였다. 아들이 장세린이 승계하겠죠, 군부를.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일본군과 싸우면 도무지 상대가 안 되잖아요. 전면전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 정부에 기순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당 소속 되겠다. 청일전쟁 때 뭐 일본은 그 청나라 전체와 싸워도 대승했잖아요. 그냥 무서워지는 거죠. 국민당의 국민혁명군은 규모가 100만 명에 이르렀다. 일본군에 비하면 어떤가요? 상대도 안 되죠. 국민당 역시 둘이 합쳐도 상대도 안 되겠죠. 왜 그런가요? 중국 전체 군부를 합치면 몇백만 명이 되겠지만 그래요. 그때는 막 분열되어 있었죠. 100만 명 가지고는 일본군을 상대할 수가 없겠죠. 1928년 관동군의 규모는 12,000명이었고 장신랑의 군대는 30만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본군의 개입이 두려워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다. 12,000명을 공격하면 일본군 전체가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장신랑 군부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중국 전체와 싸워도 대승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1931년 9월 관동군은 만주 침략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류타오 사건이라는 자작극을 벌였다. 일본의 국책회사인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가 소유한 류타오에 있는 철로가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군부를 파괴했다. 이렇게 빌미를 만드는 거죠. 공격하기 위한. 이 사건은 관동국의 자작극이 이후에 밝혀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도쿄 전범재판에서 이시와라 간지, 이타가키 세이시로 등 관동군 급집한 장교들이 만주 침략을 위해 만주 정부를 위해 사건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했음을 자백했다. 폭발이 발생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관동군은 미리 계획된 듯이 장신랑의 동북군 소속 부대인 북대영을 공격했다. 바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연유도 알아보지도 않고 군벌이 공격했다 이러면서 관동군의 공격에 북대영은 후퇴한다. 국민당 총통인 장제스 일본군에 저항하지 말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싸우지 마라. 후퇴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30만이나 되지만 12,000명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실상 전쟁을 벌였으면 군벌의 규모는 30만 명이 이르고 관동군의 규모는 12,000명에 불과하니 장세랑 군대가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과 전면전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후퇴 명령을 내렸다.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한 공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신랑 군부는 만주에서 철수했다. 오히려 철수해버리더라. 12,000명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만주를 점령한 광동군은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내세고 입헌군주제를 실시하며 만주국을 수립한다.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이 있긴 하였으나 선거가 없었고 파견된 일본 관리와 관동군이 실제로 정부를 운영했다. 점령한 뒤에는 이제 사후 허가를 받는 거죠. 최고 결정권자는 관동군 사령관이었고 총독 역할을 하는 거죠. 관동군 사령관 임명은 일본이 처방했으니 겉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사실상 식민지였다. 만주와 조선 그렇게 된 거죠. 다 식민지 된 거죠. 만주국을 발판 삼아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관동군을 주력 부대로 활용했다. 한때 1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보유하며 황군이 꽃으로 불렸지만 태평양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정예 부대가
남방 전선으로 차출되었다. 그래요. 1945년 8월 소련이 대일 참전하여 만주를 공격하자 약해진 관동군은 전투에 패하고 항복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끝까지 한번 본 거고, 이제 만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그 만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본 역사인데 우리가 알아서 뭐하냐. 조선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안 살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었으면 언급하지 않았겠죠. 일본 정부는 만주에서도 동양척식회사와 같은 선만척식 주식회사를 1936년 설립했다. 동양척식회사를 만들고 식민지식이 뭐 했나요? 일본인들에게 토지를 팔면서 이주를 시키죠. 왜 이주시키나요? 일본인들이 있어야지 통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2천만 명 되는데 뭐 관리만 보내가지고 통치가 되겠냐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많이 건너와야지 통치가 되는 거죠. 당연히 조선에서처럼 만주에서도 1932년 토지 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만주에 토지를 제공하여 일본인들을 이주시키려 했지만 일본인들은 만주까지 이주하려 하지 않았다. 조선에 가면 되지. 토지 얻으려면 왜 만주에 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고향을 떠나기 싫고 기본적으로 가도 뭐 가까운 데 가지. 날씨도 따뜻하고 만주는 춥잖아요. 당시 만주는 한족이 90%였고 만주족이 5%였고 기타 몽골족, 조선족 등이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이나 친일본인을 만주에 이주시키는 일은 일본 정부가 만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선인을 이주시키기로 결정했다. 일본인들이 일본인 다음으로 조선인을 가장 신뢰했기 때문에 조선인을 이주시키면 만주는 일본 땅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시기쯤 되면 그래요. 조선인들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차별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일본인이 가장 믿는 종족이 조선인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인을 이주시켜서 만주를 통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전에는 일본이 소장농에게 토지를 제공했죠. 물론 팔았죠. 저리로. 어떻게 하겠어 이번에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괜히 토지 조사 사업하고 선만 착식 주식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한국에서 역사 시간에 안 가르쳐 주잖아요.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하여 이번에는 장기 저금리를 조선인들에게 제공하며 조선인들을 만주에 이주시키려 했다. 당시 이주하는 조선인들에게 제공된 대출금리는 연 6에서 8%였다. 당시 조선인들은 대출받으려면 20% 이상의 고금리를 감당해야 했고 소장농의 경우 수확량의 60% 정도를 지주에게 바쳐야 됐다. 30년대 되면 이제 소장료가 올랐죠. 60%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6에서 8%의 대출 금리를 수확량으로 환산하면 수확량의 12에서 16% 정도이다. 소작을 하면 60% 내야 되죠. 근데 16%만 내면 되는 거죠. 즉 부담을 최고로 잡아도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또 세금도 내겠죠. 물론 세금도 내야 했는데 세금은 수확량의 약 3에서 4%였다. 즉 부담을 최고로 잡아도 16에 4를 하면 얼마인가요? 20%로 이전 부담을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소장농으로 쓰면 60%를 내야 되는데 20%니까 3분의 1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33%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요. 근데 다 갚으면 자기 땅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12에서 16%는 사라지잖아요. 조건이 좋나요, 안 좋나요? 좋죠.
나도 자장농이 될 수 있다. 나도 잘만 하면 지주가 될 수 있다. 라고 조선총독부는 적극 선전했다. 이에 소장농을 환호하며 지원자가 몰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만주를 이주한 조선인들은 200만 명에 이른다. 그렇죠. 대부분 소장농이었죠. 소장농은 가장 비참하게 살았죠. 근데 자장농이나 지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어떤가요? 이에 소장농을 환호하며 지원자가 몰리시 그렇죠. 만주는 조선인 소장농에게 기회의 땅이었다. 기회의 땅이죠. 이제 부담도 줄고 자기 땅이 생기는데 왜 기회가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이자 내고 원금 갚는 동안은 좀 고생을 하겠지만 원금도 또 갚아야 되니까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예요. 자기 땅이 생기니까. 자기 땅도 안 생기면서 막 60% 정도까지 부담하는 것보다는 원금을 어느 정도 냈는지 모르지만 괜찮은 거죠. 서기 772년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뒤 농민들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정전을 실시했다. 그렇죠.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토지를 누구에게 제공했을까요? 토지 없는 농민에게 제공했겠죠. 삼국 통일하면서 이제 영토가 광대해지잖아요. 아마도 당시에도 토지 없는 농민에게 새로이 토지를 제공했을 것이다. 즉 1200년 만에 처음으로 토지 없는 소장농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정책이 실시된 것이다. 그 토지 없는 농민에게 토지를 제공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그 722년 그때 빼고 그 1200년 만에 토지 없는 소장농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정책이 실시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이거 다 물어보고 쓴 거예요. 그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수탈했냐 안 했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수확량의 몇 퍼센트를 소작물을 빼야 되는데 소작물을 넣어서 그렇지. 원금을 넣어야 되는데 어. 원금을 모르니까 수익 계산을 못하는 모양이죠. 아, 소작물을 빼라는 거예요. 이게 어 원금 플러스 이자를 말한 거죠. 원금에서 이자가 12에서 16%였다. 금리와 상환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소장료는 이제 땅을 샀으니까 없는 거죠. 원금 플러스 2천은 수확량이 12에서 16%였다. 좀 자세히 좀 조사해봐야 돼요. 근데 생각만큼 크진 않죠. 빼고 이거는 뭐 근데 계산할 그 당시 좀 전문적인 영역이죠. 원래대로 뭐 다음에 좀 부담이 거저 먹는 거죠. 60% 내던 수확량의 60%를 내던 걸 생각하면 그런데 그래요.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실시하면 조선인 당시 대부분 조선인들은 소장농이었죠. 소장농들이 민심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겠죠. 좋은데 물론 이제 또 안 좋은 게 있다 했잖아요. 차별 정책 이제 이런 게 상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서정주의 시도 보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잖아요. 한 가지는 이제 조선 총독부의 정책, 그걸 보면 뭐 조선인들이 아는 게 둘밖에 없잖아요. 뭐 미국도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야 뭐 이것저것 다 알겠지만, 그런 사람은 당시 조선에 뭐 아주 국소수고 뭐 100명이나 됐겠냐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조선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와 그 전에 이제 조선 정부. 그래요. 관리들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수탈을 제거하잖아요. 세금을 완전히 면제시키잖아요. 거의 혁명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1200년 만에 토지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냐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은 근대화 세력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는 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조선 왕실로 돌아가자 하겠냐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근대화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겪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왜 한국이 세워지게 됐는지, 근대화 세력이 생겨서 공산주의와 싸웠는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1930년대 이후에 뭐 특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대규모 시위도 없고. 그래요. 1932년대 이후 대규모 시위가 있었나? 그래요. 시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조그만 뭐 파업 이런 건 있었겠지만 1932년 이후에는 조선에는 시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소작농인데 토지를 제공하는데 왜 시위를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 소작농이 뭔가요? 조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조선 입장에서도.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소작농 입장에서도. 왜 그런가요? 소작농이 빠져나가면 소작농이 기해지잖아요. 아마 빠져나가면 200만 명이나 빠져나가면서 조선에서 소작농으로 있는 사람들도 이전에 비해서는 형편이 많이 나아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로자가 기여하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많이 줘야 되듯이 소작농이 기해지면 소작농에게도 그래요. 뭔가 많은 걸 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조사해보면 전문적인 것이 되지만 현 시대에서 뭐 이런 것들 조사가 너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이제 이런 거는 알 수 있을 때 그래도 1950년이나 60년에는 사람들이 많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역사를 연구하려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연구가. 이제 이런 수치를 계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으면 또 만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가 건너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접촉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만주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받았을 수 있어요. 해방을 다 좋아했다고 또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해방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땅을 다 빼앗겼을 거 아니에요. 잘 이주해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 치하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땅을 다 뺏기는 거죠. 힘들게 만주까지 와가지고 이제 자장농이나 지주가 됐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폭탄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일본인들에게 두 감정이 있었지만 그 일본 통치에 그 협력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죠. 사실은 대부분 조선인들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일본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현 시대에서는 모든 조선인들이 다 독립을 원했다, 다 독립군이었다, 저자는 친일파 이러지만 서정주시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시민은 안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감정이 교차했을 가능성도 커요. 그 왜 그런가요? 통치 파트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나요? 소량놈들에게 토지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는 만큼 또 광대한 주민들이 생기잖아요. 일본이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인들만으로는. 그 파트너 종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파트너 종족으로 일본인이 누구를 생각했냐는 거예요. 조선인을 파트너 종족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토지도 제공받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광대한 토지를 얻으면 얻을수록 누구에게 이롭나요? 조선인에게 해롭나요? 이롭나요? 광대한 토지를 통치해야 되잖아요. 일본인만으로 지금 통치가 안 되잖아요. 만주를 점령했는데도 어떤가요? 일본인만으로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인은 200만 명 이주시켰잖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야 그 당시에 이제 또 그 일본인들에게 협조한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대부분 조선인들이 그거 몰랐겠냐는 거예요. 너무 작게 나온. 응? 교동한 국영권 이미지 그래요. 잘 보라는 거예요. 영토가 대만도 예전에 이제 일본 땅이 됐고 청일 전쟁에서 그다음 일본 본토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죠. 1910년에. 그 다음에 한 1930년대에 한 이렇게 만주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인들에게 기회가 생겼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계속 확장되잖아요. 영토가.
왜 다 먹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영토가 확장됐죠. 1930년대의 뭐 서너 배로 더 커져 버리잖아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일본이라고 같이 다 통치를 하니까 다 부자 됐을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통치를 해요? 일본 혼자서. 조선도 통치가 안 돼가지고. 조선은 통치를 했죠. 만주 통치가 안 돼가지고. 조선인들에게 토지를 제공해야지 갈 거 아니에요. 공짜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토지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은 영토를 어떻게 다스려요? 일본인만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역사를 탐구해야지 진짜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네,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